저는 지난 겨울 아파트 복도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처음엔 하수구 냄새려니 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더군요. 결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했고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옆동 70대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난 후였어요. 그 할머니에게는 자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죠.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으셨대요. 평소에도 말수가 적으시고 이웃과 인사도 거의 나누지 않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혼자 떠나신 거예요.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고독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만 해도 178명이 홀로 생을 마감했어요. 하루 평균 9명꼴입니다. 이 숫자 뒤에는 각각의 인생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저도 올해 56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저도 우리도 홀로 남겨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과연 누가 저를 기억해 줄까요?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면 누군가 걱정해 줄까요? 고독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가족 없는 노인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있는 분들도 형제 자매가 있는 분들도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서울에 사는 김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들 둘이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는 받으셨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수준이었죠. 아버지 괜찮으시죠? 몸 조심하세요. 이런 말씀 몇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혼자 계실 때였습니다. 휴대폰은 침실에, 본인은 거실에 계셨죠.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틀 뒤 아들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고 그제서야 집으로 달려와 발견했습니다. 부산의 박모 할머니는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직장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온종일 혼자 계셨죠. 어느 날 오후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딸이 퇴근한 건 밤 9시였어요. 함께 살고 있었지만 결국 혼자 돌아가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매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단순히 혼자 사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살아도 이웃이 많아도 마음의 거리가 멀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해도 그래요. 각 동에 100여 세대가 살고 있지만 이웃 간 교류는 거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 나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며칠째 인기척이 없는지 관심 갖는 사람은 드물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남의 일에 관심 갖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예요. 참견하지 말자,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자는 말이 오히려 무관심의 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진정한 프라이버시 존중이 무엇일까요? 혼자 죽어가는 분을 그냥 두는 게 존중일까요? 아니면 적당한 관심과 배려로 안전을 지켜드리는 게 존중일까요? 답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한 도시에서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죽음 카페라는 곳을 운영한다고 해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마을 카페 같은 곳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계신 분들이 나오시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을 더 회피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따뜻한 관심, 작은 배려, 이웃에 대한 관심 말입니다. 고독사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관계가 끊어지고 소통이 줄어들고 고립이 깊어지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과정을 되돌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며칠째 전화를 받지 않는다든지 우편함에 신문이 쌓여 있다든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든지 하는 신호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한 번 더 신경 써야 해요. 또 무엇보다 평소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안부 인사를 건성으로 하면 안 되죠. 괜찮으세요? 라고 묻고 괜찮다는 대답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해요.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섭은 하지 않되 관심은 가져야 합니다. 며칠째 문 앞에 신문이 쌓여 있거나 평소 들리던 생활 소음이 사라졌거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거나 할 때는 용기를 내서 확인해 봐야 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조금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이웃을 만나면 인사를 건네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분들도 이제는 먼저 인사해 주세요.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고독사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가족과 함께 살고 건강하고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에는 실제 혼자 사시는 분들의 하루가 어떤지, 고독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얼마 전 동네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순자 할머니의 하루를 따라가 보면서 혼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뜨십니다. 잠이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나이가 들면서 잠자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고 해요. 하지만 일어나서 할 일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시죠. 6시가 되면 겨우 일어나십니다. 무릎이 아프시고 허리도 굽어서 일어서기까지 한참이 걸려요. 화장실에 가는 것도 조심스럽게 벽을 짚어가며 이동하십니다. 혼자서 넘어지면 큰일이니까요. 아침 식사 준비는 간단합니다. 밥을 하기엔 혼자 드시기엔 너무 많으니까 보통 죽이나 라면으로 때우세요. 가끔은 아예 굶고 지나가는 날도 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무슨 맛이냐고 하시더군요. 식욕도 없고 요리하기도 귀찮고 설거지하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할머니의 냉장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텅 비어있다시피 했어요. 김치 몇 조각, 우유 한 팩, 계란 2-개가 전부였습니다. 큰 냉장고가 무색할 정도로 휑했죠. 예전에는 자식들과 함께 살 때 가득 채워져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아침을 드시고 나면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침 뉴스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까지 거의 하루 종일 틀어놓으세요. 소리라도 있어야 집이 너무 조용하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때로는 텔레비전 속 사람들과 대화하듯 혼잣말을 하기도 하십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게 말이야. 내 말이 맞지?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말을 해야 답답하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점심시간이 되면 또 고민입니다. 뭘 먹을까, 굳이 먹어야 할까 하는 고민이에요. 대부분 간단히 때웁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넣거나 빵 한 조각에 우유 한 잔이 전부예요. 영양 같은 건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오후에는 가끔 산책을 나가십니다. 하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전부죠. 벤치에 앉아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재미 중 하나라고 하시더군요.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면 예전 생각이 난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날은 집에만 계십니다. 나가기가 귀찮고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냥 방에서 텔레비전 보며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가끔 옛날 사진을 꺼내보기도 하시고 일기를 쓰기도 하십니다. 할머니 일기를 본 적이 있어요. 물론 허락을 받고 봤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TV만 봤다. 비가 왔다. 몸이 아프다. 이런 짧은 문장들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마음 아팠던 건 날짜를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수요일이었다든지 오늘이 며칠인지 확실하지 않다든지 하는 일이 자주 있으시더군요. 매일이 똑같으니까 시간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이 가장 길고 적적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외로움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저녁 식사도 아침, 점심과 비슷합니다.
간단히 때우거나 아예 굶기도 하죠. 배가 안 고프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혼자 먹는 게 우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다른 집들은 불이 켜져 있고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 걸 보면 더 쓸쓸해진다고 하시더군요. 나만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으세요. 연락할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하고 친구들은 대부분 멀리 살거나 돌아가셨어요. 가끔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도 잘 있다는 대답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그냥 지낸다고 답하시죠. 사실 어떻게 지내는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특별한 일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시간이 흘러갈 뿐이니까요. 가장 힘든 건 아플 때입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가 먹어야 하죠. 밤에 갑자기 아프면 더 무서워요.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참고 견디기에는 불안한 상태일 때가 가장 막막하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다고요. 젊을 때는 하루가 짧게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하루가 일주일처럼 길다고 해요. 할 일도 없고 기다릴 일도 없고 그냥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기만 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잘 몰랐다고 해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움이 이렇게 깊고 무거운 감정인지 처음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이 더 힘들다고 해요. 다른 가족들은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자신만 혼자 있으니까 더 외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난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놀란 점이 있었어요. 너무 조용하다는 거였습니다. 시계 소리, 냉장고 소리, 할머니의 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군요. 생기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손주들 사진까지요. 하지만 그 사진들마저도 색이 바래서 옛날 일처럼 느껴졌어요. 지금의 할머니와는 동떨어진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젊었을 때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이에요. 그때는 바빠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천국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도 바쁘게 살고 있어요. 집안일, 직장일, 사회생활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가끔은 언제 좀 여유로워질까 하는 생각도 하죠. 하지만 할머니의 하루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바쁨이 때로는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요. 할 일이 있다는 것,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외로운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견뎌내고 계실 거예요. 가끔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더 무섭다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끝없이 반복되는 외로운 일상,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일인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가 항상 우울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가끔은 웃으시고 농담도 하시고 옛날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밝은 순간들 사이사이에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신호들이 있어요. 몸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식욕이 없어지는 것, 잠을 잘 못 자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외로움과 우울감이 몸에 미치는 영향일 수도 있어요. 할머니의 하루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독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이렇게 하루하루 쌓인 외로움과 고립감이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에는 실제로 그런 위기의 순간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지난해 겨울 제 삼촌을 잃었습니다. 고독사였어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고독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 발견이 늦어지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삼촌은 혼자 사셨어요. 삼촌모가 돌아가신 후 10년째 혼자 지내고 계셨죠. 저희 가족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건강하시고 정정하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삼촌은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혈압약을 드셨을 거예요. 약통을 확인해 보니 그날 분량이 없어져 있었거든요. 아침도 드신 것 같았어요. 찻잔에 차가 반쯤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후 2시쯤 화장실에 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갑작스럽게 오신 거죠. 휴대폰은 거실 소파에 있었고 삼촌은 복도에 계셨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었어요. 만약 누군가와 함께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받았을 텐데요. 하지만 혼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삼촌이 쓰러지신 후에도 며칠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평소에 매일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3, 4일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그 주 목요일에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으셨죠? 바쁘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토요일이 되어서야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일요일 오후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대답이 없었어요. 이웃분께 여쭤보니 며칠째 인기척이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그제서야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삼촌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벌써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만약 그 주에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더 늦게 발견됐을지도 몰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고독사는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요. 삼촌은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고 조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삼촌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과 의사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이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추운 날씨 때문에 혈압이나 심장에 무리가 오기 쉽고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발견이 더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고독사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도움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심장마비, 뇌졸중, 낙상 사고 같은 것들이 주요 원인이죠. 특히 무서운 건 이런 일들이 아주 평범한 일상 중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화장실에 가다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정말 사소한 순간에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사례입니다. 75살 할머니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쓰러지셨어요.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의식을 잃으신 거죠. 하지만 베란다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은 곳이었고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나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80살 할아버지가 목욕하시다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어요. 머리를 다치셨는데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죠. 휴대폰도 가져가지 않으셨고 소리쳐도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에 발견됐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나이가 들수록 위험한 순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일들이 노년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계단 오르내리기, 무거운 물건 들기, 높은 곳에 있는 물건 꺼내기, 목욕하기 같은 일상적인 행동들이 모두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됩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정작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만난 또 다른 사례입니다. 60대 후반의 김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셨어요. 산책도 자주 하시고 골프도 치시는 활동적인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책을 읽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체한 줄 알고 소화제를 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더군요. 심장마비 초기 증상이었는데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급히 병원에 가야 했지만
밤늦은 시간이라 택시를 부르기도 애매했고 구급차를 부르기에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결국 참고 견디다가 새벽에 의식을 잃으셨어요. 다행히 다음날 아침 정기적으로 우유 배달을 오던 분이 신문이 그대로 있는 걸 이상하게 여겨서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죠. 이분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혼자 있을 때는 작은 증상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였어요.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이상하다. 병원에 가보자 하고 말할 수 있는데 혼자 있으면 자꾸 괜찮을 거야. 조금 더 지켜보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의 대부분이 이런 패턴이라고 해요. 초기 대응이 가능한 시점이 있었는데 혼자 있다 보니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발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찾아가면서 발견되는데 그 충격이 엄청나다고 해요. 저 역시 삼촌을 발견했을 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끔찍합니다. 며칠만 지나도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이웃들이 그 냄새 때문에 신고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에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죠.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고독사 발견 신고를 받으면 어떤 마음인지 말이에요. 또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우리가 더 일찍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자책감도 든다고 하더군요. 특히 평소에 인사도 나누고 안부도 물어보던 분이라면 더 마음이 아프다고 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였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었나 하는 한계도 느낀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런 상황들을 미리 예방할 수는 없을까 하고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와 함께 있을 때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걸까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응급 상황에서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장치라든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라든지 하는 것들이요.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누구에게 연락할 것인지, 어떤 신호를 보낼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고독사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거든요.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될 수 있고 응급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삼촌의 장례식에서 만난 이웃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혼자 가시다니 하면서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삼촌이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거라고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 처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음에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지혜들부터 시작해서요. 삼촌을 잃은 후 저는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안전 지혜들을 하나씩 찾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고독사로 이어지는 상황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혼자 계신 분들이 이런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경로당에서 만난 박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며 넘어가려 하셨죠. 다행히 주변에서 계속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어요. 결국 검사를 받아보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미리 발견해서 치료받고 계시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만약 혼자 계셨다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이처럼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며칠 이상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봐야 해요. 특히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심한 두통, 어지럼증,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같은 건 절대 참으면 안 됩니다. 혼자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병원에 가보자고 말해줄 텐데 혼자 있으면 자꾸 미루게 되거든요. 그런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건 정기적인 안부 확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함께 말이죠. 저는 삼촌일 이후로 혼자 사시는 친척 어른들과 매일 안부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좋아하시더군요.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준다는 느낌을 받으신다고 해요. 특별한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이런 간단한 인사만으로도 충분해요. 안부 확인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단순히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괜찮다고 답하세요. 대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약은 드셨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연락이 닿지 않을 때의 대응 방법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평소에 전화를 잘 받으시는 분이 하루 이틀 연락이 안 되면 직접 확인해 봐야 해요. 바쁘시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희 동네에는 독거노인 분들끼리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모임이 있어요. 안부 친구라고 부르는데 매일 오전 10시에 서로 전화를 거는 겁니다. 만약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직접 집으로 가서 확인해 보고요.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계신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안전 수칙들도 있습니다. 먼저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휴대폰은 항상 손 닿는 곳에 두고 중요한 전화번호들을 큰 글씨로 써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특히 화장실이나 욕실에 갈 때는 반드시 휴대폰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곳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문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다치거나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목욕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시고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지금 목욕한다고 미리 알려두는 것도 좋습니다. 약물 관리도 중요해요. 혈압약, 당뇨약 같은 중요한 약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드셔야 합니다. 깜빡하기 쉬우니까 알람을 맞춰두거나 약 정리함을 사용하시는 걸 권합니다. 가끔 약을 중복으로 드시거나 반대로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하죠. 약봉지에 날짜를 적어두거나 복용했는지 체크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집안 환경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해요. 문턱이나 전선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하고 어두운 곳에는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세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갈 때 넘어지는 사고가 많거든요. 계단이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도 혼자 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용하기 쉬운 곳으로 물건을 옮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많아졌어요. 스마트워치나 응급 버튼 같은 장치들이 있거든요. 넘어지거나 갑자기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가족이나 응급실에 신고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것까지 써야 하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장치 덕분에 생명을 구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바이오티 센서를 집안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은 비용이 좀 들지만 점점 저렴해지고 있고 정부 지원 사업도 늘어나고 있어요. 식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도시락을 배달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안부 확인이 되거든요. 배달하시는 분이 오늘은 왜 문을 안 열어주시지? 하고 이상하게 여겨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는 안심 도시락 서비스가 있어요. 단순히 음식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안부 확인도 함께 해주시는 거죠. 배달하실 때 간단히 인사도 나누고 건강 상태도 물어봐 주세요. 혼자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정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종교 모임,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이요. 이런 곳에 나가시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며칠 안 보이면 어디 아프신가 하고 궁금해하게 돼요.
저희 어머니도 요가 교실에 다니시는데 하루 결석하면 선생님이나 친구분들이 연락해 주신다고 해요. 이런 게 바로 자연스러운 안전망이죠. 굳이 부담스럽게 안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 서로를 챙기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밖으로 나가기 쉬운 건 아니에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성격상 사람 만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나 화상통화를 이용한 모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집에서도 다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나가기 부담스러운 날에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 동주민센터, 경찰서 같은 곳에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해주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신청하시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안전을 확인해주고 필요한 도움도 연결해주세요.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에서는 매주 한 번씩 독거 어르신 댁에 안부 전화를 드려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방문하기도 하죠. 처음엔 괜찮다, 필요 없다 하시던 분들도 지금은 고마워하신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혼자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보다는 내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족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 이웃과 인사하는 것, 정기 모임에 참여하는 것, 이런 소소한 일들이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고독사 예방은 거창한 시스템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요. 일상 속 작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조금의 준비만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완벽한 예방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을 크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기다려주고 필요하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개인적 노력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지난 봄 우리 동네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던 최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불과 10분 만에 발견돼서 생명을 구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우리 동네에 생긴 작은 변화에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안부 네트워크 때문이었어요. 특별한 조직이나 거창한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서로를 챙기자는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모임이었죠. 그날 최할머니는 평소처럼 오후 2시에 아래층 박 아주머니와 안부 전화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으셨죠. 한 번 더 걸어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전 같았으면 바쁘시나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직접 올라가셨어요.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죠. 그때 옆집에 사는 김 아저씨가 마침 나오시다가 상황을 알게 됐고 함께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할머니가 거실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구다행히 의식은 있으셨지만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모셨고 크게 다치지 않으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독사는 정말 예방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요. 거창한 제도나 시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관심과 배려로 말이에요. 우리 동네 안부 네트워크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과 자원봉사를 원하는 이웃들이 1대1로 짝을 이뤄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어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건 아닐까, 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 같은 관계가 됐습니다. 단순히 안전 확인을 넘어서서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거예요. 이순자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세요. 처음에는 괜찮다, 필요 없다 하시더니 지금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셔요. 이제는 이웃들이 진짜 내 가족 같다고 하시더군요. 매일 안부 전화를 받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해요. 무엇보다 좋은 건 할머니가 많이 밝아지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더니 이제는 동네 산책도 자주 나오시고 이웃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세요.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삶에 활력을 주신 것 같아요.
가족의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웃들이 도와도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많은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제가 만난 한 아들분의 이야기입니다. 80대 아버님이 혼자 사시는데 매일 안부 전화를 드려도 괜찮다는 말씀만 하신다는 거예요. 정작 집에 가보면 제대로 식사도 안 하시고 약도 깜빡깜빡 드시고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아들분께 조언을 드렸어요. 단순히 괜찮으세요라고 묻지 말고 구체적으로 관심을 보이라고요.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약은 챙겨 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직접 뵙는 시간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식사하거나 장보기를 도와드리거나 그냥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라고요. 몇 달 후에 그 아들분을 다시 만났는데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아버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아버님도 훨씬 건강하고 밝아지셨다고 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구나 하며 고마워하시더군요. 사실 가족들도 어려움이 많아요. 각자 바쁜 생활이 있고 경제적 부담도 있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들도 있죠. 특히 치매나 중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방문 요양 서비스, 주간 보호센터, 응급 안전 서비스 같은 제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문제예요. 완전히 건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상태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 계신 분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떤 서비스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욱 이웃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도의 빈틈을 메워주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거죠. 거창한 도움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묻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안부지킴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각 동마다 자원봉사자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단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니까 더 효과적이더군요. 관리사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신문이나 우편물이 며칠째 쌓여 있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연락해 주시거든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지역 상인분들의 역할도 크더라고요. 동네 슈퍼사장님은 평소 자주 오시던 할머니가 며칠 안 보이면 걱정해서 안부를 물어보세요. 약국 선생님도 정기적으로 약을 가져가시던 분이 안 오시면 전화를 드린다고 하더군요. 이런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여러 곳에서 동시에 알아차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종교단체들의 활동도 인상 깊어요. 우리 동네 교회에서는 매주 독거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려요. 절에서도 비슷한 봉사를 하고 계시고요. 종교가 다르더라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지역 독거 어르신들과 1대1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활동이에요. 학생들에게는 봉사 경험이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손자 손녀 같은 존재가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세대 차이 때문에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더라고요. 학생들은 어르신들께 생활의 지혜를 배우고 어르신들은 젊은 에너지를 통해 활력을 얻으세요. 기업들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임직원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고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노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희망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해요.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지만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요.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생활관리사 파견, 안부 확인 전화 같은 서비스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나하나의 마음 아닐까요? 제도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을 돌보는 건 단순히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이기도 하다고요. 언젠가는 우리도 나이가 들고 혼자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누군가 우리를 돌봐주기를 바란다면 지금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독사의 반대말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걱정해주고 있다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읽은 기사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어요. 고독사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라는 말이었어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다면, 혼자 있어도 고독하지 않을 수 있다면, 위험한 순간에 도움받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봅시다. 오늘 혼자 사시는 이웃이나 가족에게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복도에서 만나는 어르신께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보세요. 동네에서 며칠 안 보이는 분이 있으면 한 번쯤 안부를 물어보세요. 이런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올 거예요. 서로 돌보며 사는 따뜻한 세상,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고독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손을 내밀면 돼요.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방문, 한마디의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혼자 떠나지 않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관심을 기울여 봅시다. 그것이 바로 고독사 없는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일 테니까요.